소설 속의 사랑. 짚어 터지는 섹스란 말을 유행시킨 날기가 두렵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서 101위를 차지한 에리카 종의 날기가 두렵다입니다. 날기가 두렵다는 에리카 종에 의해 1973년에 출판된 소설인데 여성의 성에 대한 묘사로 논란이 되었고 제2의 물결 페미니즘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적 해방과 자아 발견에 대한 담화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자의식이 담긴 소설은 2번 결혼했고 심리 분석의 대상이 된 여류 작가 이사도라 윈의 이야기입니다. 2권의 시집을 낸 시인 이사도라 젤다 화이트 스톨러맨 윈이 내레이션을 하는 1인칭으로 쓰여 있는데 이사도라는 두 번째 남편과 빈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적 환상을 즐기기로 결심합니다. 여주인공 이사도라는 페미니즘을 확실하게 자기 인생에 접목시키지는 못하는데 탈출의 환상은 상상 속에서만 거대하게 나타날 뿐 여성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결박되어 있습니다. 에리카 종은 뉴욕 태생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18세기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31세에 쓴 날기가 두렵다가 1,500만 부란 경이적인 판매 부수를 기록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상했습니다. 성에 대한 자유분방함과 페미니스트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그녀의 책은 출간마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이 책을 성의 철학에 관한 세미나 토론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날기가 두렵다, 비행공포 환희, 낙하산과 키스, 세레니시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도라 윙은 뉴욕시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유대인 기자인데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정신분석학자들이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신분석학 회의를 위해 빈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인 남편 베넷을 비롯한 여러 분석가들과 지냈는데 비행 비행기에는 117명의 정신분석학자가 타고 있었고 잡지사 요청으로 대회를 취재하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남성 동반자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그녀의 비행에 대한 두려움은 비행기 납치와 테러 공격에 관한 최근의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하이델베르크에 있었고 홀로코스트 이후 독일에서 유대인으로 느꼈던 증오와 위험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목적지인 독일은 두려움과 혐오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창공을 나는 순간 이사도라는 땅 위에서 지루했던 생활 속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유의 갈망을 느끼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사도라는 영국 분석가 에이드리안 굿너브를 만나 금방 빠져듭니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찾을 수 없는 에너지, 흥분, 욕망, 위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회의 행사에서 공공연히 춤을 추고 키스를 하며 외박하고 독일 수영장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등 비밀 연애를 시작합니다. 에이드리안은 그가 부패한 평신도이고 종종 발기부전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야성적이고 이사도라가 결혼 생활의 일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믿었던 것들을 깨웁니다. 그러나 이사도라는 살아있다는 절박함과 에이드리안에 대한 그녀의 커져가는 감정으로 인해 베넷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에이드리안과 함께 런던으로 갈 것인지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이 결정에 대해 고민하는데 어느 날 밤 베넷은 에이드리안과 이사도라가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과 합류해 모험적인 성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도라는 에이드리안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둘은 매일 밤 캠핑하고 술을 마시고 사랑을 나누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운전하면서 다닙니다. 에이드리안은 꿈이었고 남편 베넷은 나의 현실이었다. 만일 현실을 잃는다면 나는 나의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사도라는 해방과 구속, 날아다니는 자유와 얽매이는 것에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열된 욕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완성시키는 남자, 그것은 분명히 망상이다. 우리 완성시키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완성시킨다. 이사도라는 에이드리안에게 과거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대학 때 첫 남편 브라이언을 만났고 문학에 대한 사랑과 시를 인용하며 몇 시간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에 서로 통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이것들은 끝이 났고 서로 만나지 않고 섹스를 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부르주아 커플이 되었습니다.
공인된 천재 브라이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으며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난폭해져 이사도라를 강간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시설로 옮겨졌는데 브라이언은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렸고 그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멍한 상태에서 유럽을 일주하며 사랑을 나누고 똑같이 죄책감을 느끼다가 결국 에이드리안이 이사도라를 떠납니다. 그녀가 런던에서 남편을 만나려고 기차를 타고 가던 중 그녀를 성폭행하려는 승무원이 그녀에게 접근하고 이것이 그녀를 심리적 자기 성찰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자율성이 없을 때, 자신이 얼마나 어떤 상황을 꿈꿔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목욕을 하고 베넷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 자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받아들이며 말합니다. 멋진 몸이다. 내 거야. 내가 가지기로 했어. 이사도라는 24시간 동안 홀로 서기를 배운 뒤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소설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날아보고 싶은 꿈은 가짜이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날아오르는 것은 하늘 가까이 가면 녹아버리는 이카로스의 날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날개는 오직 내가 나에게 줄 수 있고 그러니 내면의 힘을 추구하라고 환상의 추락을 경험한 이사도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혼, 안정, 일 따위의 속물적인 덕목에 만족한 적이 없다. 그러한 제약 안에 갇히기에 나는 지나치게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고통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고통은 바보라도 느낄 수 있다. 삶은 고통을 느끼는 데 대한 변명, 죽음을 선택하는 데 대한 변명,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빌려온 날개는 내가 필요로 한 때는 절대로 오래 있어주지는 않는다. 결국 나 자신의 날개를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면 결혼 선물로 받은 이불마저 너덜거린다. 새 이불을 사야 할지, 아기를 가져야 할지, 상대의 광기를 영원히 감수하며 살지, 아니면 결혼의 망령을 버리고 이불도 내다버리고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 것이다. 절제된 생식기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다 순 헛소리다. 어머니가 5분이란 얘기도 정신분석애가 똥무더기라는 얘기도 다 접어두자. 그래봐야 똥냄새 말고 뭐가 남겠는가. 정신병자로 삶을 마감하지 않으려고 나의 문제점을 밝혀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었던 상담 초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와 남편은 항상 정신분석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머리 위에 정신분석학자들을 앉혀놓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결단조차도 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치 머리 위에서 제우스와 헤라가 싸우고 있는 일리아스의 트로이 병사가 된 기분이다. 그렇게 결혼은 하나의 엠나지 캐트러가 된다. 침대 위에는 나와 나의 분석에, 남편과 남편의 분석에 네 사람이 누워있다. 분명 X등급을 받을 장면이다.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일단 알아보는 게 좋겠어. 아기를 가져야 할까? 먼저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새 테니스 클럽에 가입해야 할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일단 알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이혼해야 할까? 이혼이란 말에 담긴 무의식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어. 이런 현실에 대한 나의 대처법은 적어도 아직은 바람을 피우지 말고, 적어도 아직은 탁 트인 길을 내달리지 말고 대신 나의 짚어 터지는 섹스의 환상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짚어 터지는 섹스는 단순한 섹스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신적 이상향이다. 지퍼가 터지는 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지퍼가 마치 장미 꽃잎처럼 떨어지고 속옷이 마치 민들레의 홀씨처럼 날아가기 때문이다. 혀들이 뒤엉켜 액체가 되고 영혼 전체가 혀 밖으로 흘러나와 연인의 입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지퍼 터지는 섹스의 또 한 가지 조건은 바로 간결함이다. 익명성이 보태어질 때 그 간결함은 더욱 빛난다.
감히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여자들이 책을 쓰기 전까지 세상에는 오직 한쪽의 이야기만이 존재했는데 역사를 통틀어 모든 책들은 정액으로 쓰여졌다. 생리혈이 아니고 21살이 될 때까지 나는 채털리 부인의 오르가슴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디가 잘못된 건가 의문을 품었다. 채털리 부인이 사실은 남자라는 사실을 그땐 왜 몰랐는지. 채털리 부인은 사실 딥 H. 로렌스였다. 제대로 결혼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주로 재혼이다. 나는 타잔, 너는 제인 측의 헛소리를 넘어서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굳은 일을 하고 누가 무얼 해야 하는지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남자들은 40즈음 혹은 몇 차례의 이혼을 거친 뒤에 그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고 보면 결혼은 중년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때쯤이면 온갖 헛소리들은 집어치우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결국 죽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과 함께 빈에서 그를 갈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후들거리는 무릎, 출렁거리는 뱃속, 질주하는 심장, 거친 호흡. 그가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던 그 모든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그를 따라 나서게 만들었다. 당신은 왜 페미니스트가 되었나요? 최근에 여성운동에 열심인 남자에게 물은 적이 있다. 요즘엔 그게 섹스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의 대답이었다. 다른 사람은 결코 나를 완성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완성할 힘이 없을 때 사랑을 찾는 건 자살 행위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희생이 곧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소설은 페미니스트의 고전으로 남아있고 제3의 물결 페미니즘 작가들과 이론가들이 섹슈얼리티와 여성성에 대해 재해석을 하면서 짚어터지는 섹스라는 문구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에리카 종이 쓴 짚어터지는 섹스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감정적인 개입이나 헌신, 어떤 숨은 동기도 없는 성적인 만남을 뜻하는데 에리카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짚어터지는 섹스는 속셈이 없어요. 파워게임이 없어요. 남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자는 주는 것이 아니며 아무도 남편을 속이거나 아내를 모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증명하거나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짚어터지는 섹스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으로 유니콘보다 더 희귀합니다. 지퍼가 장미꽃잎처럼 떨어져 나갔고 속옷이 민들레 솜털처럼 단숨에 날아갔어요. 진정한 궁극의 지퍼리스 A-1 섹스를 위해 당신은 그 남자를 잘 알지 못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불륜을 해방의 행위로서 묘사하려고 했지만 남자에 대한 감정적 의존은 이러한 메시지를 퇴색시키는데 많은 금기를 깬 소설이지만 결혼제도 자체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 작품이 페미니즘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페미니즘에 대한 모호함 때문인데 작품을 읽은 헨리 밀러는 에리카 종의 팬 혹은 신도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여자인 작가가 쓴 여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발견하려고 쓴 작품이다. 이 책은 미완성 결혼 생활에 갇혀 있는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에리카 종의 짚어터지는 섹스란 말을 유행시킨 날기가 두렵다였습니다.